다음으로 후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법 설명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께서 정해진 기간 내에 후견사무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셔야 하고, 이를 통해 감독기관인 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부실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법원의 신층적인 감독 절차 등을 거쳐 후견인 변경, 고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후견사무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부동산 매각 등을 이유로 사전허가 심판을 청구하셔도 심판의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견사무보고서는 후견인이 진행한 재산관리 내역과 신상보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후견인은 통상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신상을 어떻게 보호하여 왔는지,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를 후견사무보고서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소위 살림을 담당하시는 분이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가계부를 쓰시듯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살림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략하게 적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성하신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대상 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초에 한 번만 제출하는 재산목록 보고서와는 달리 후견사무보고서는 후견인이 통상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출하셔야 하고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께서 언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심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후견가이드 책자 3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판문에서 보고서 제출일 및 작성 기준일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심판문 4항 내지 5항을 보시면 날짜는 다르지만 화면과 같은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2021년 4월 31일 시작으로 매년 4월 30일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준일 매년 3월 31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월 30일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일이고 매년 3월 31일이 작성 기준일이 됩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첫 번째 장입니다. 후견사무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로 든 2020 후감 100과 같이 후견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기본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사항 아래부터 이제 적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 기간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심판문 예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목록 작성 기준일이 2020년 3월 31일이고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매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회차 보고대상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2회차 보고대상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가 되고 같은 원리로 3회차 보고대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가 될 것입니다. 동일 내용은 후견가이드 책자 39쪽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대상 기간란의 우측 옆에 후견 종류를 체크하시고 아래에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 하단을 보시면 신상보호란이 있고 다음과 같이 거소지 변경 상황을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소지 변경 유무에 따라 없음 또는 있음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거소지 기재란은 시설이나 병원 또는 요양원 등으로 옮길 경우 그 소재지를 기재하는 란으로 1년 동안 피후견인의 실제 거소지 변경 상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요양원 등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단의 기본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양식 두 번째 장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형태란의 거주 형태는 피후견인을 기준으로 적는 것입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 명의이거나 피후견인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의 명의로 전세 내지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소유자 또는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아래쪽에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기재하는 란이 있고 피후견인이 시설, 병원 또는 요양원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제공받고 있는 후견 서비스를 기재하는 제공된 후견 서비스 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의 마지막 란인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란의 기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후견 지속 여부를 기재하는 란은 후견인이 후견을 계속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란입니다. 지속 내지는 종료란을 선택하여 체크하시되 종료를 원하실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 아래 후견 범위 변경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는 후견 개시 심판 당시 심판문에 정해진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변경 있음을 체크하실 경우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를 하단에 변경 내용란에 기재하시고 다만 이는 별도의 사건으로 청구하셔야 하는 사항, 즉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 아래 향후 보호계획란에는 피후견인을 앞으로 어떻게 보살피실 것인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양식 세 번째 장에 해당합니다. 제일 위쪽을 보시면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아래 재산 목록 요약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다음 장부터 4장에 걸쳐서 부동산, 예적금, 보험, 증권 등 그 외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목록 보고서 작성 및 기재 방법과 같으므로 재산 목록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견사무 보고서 8번째 장 수입 내역이라고 적혀 있는 란부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후견사무 보고서 양식 3번째 장부터 7번째 장까지는 재산 목록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그를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수입 내역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세부 사항인 임대소득을 시작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하는 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소득란을 기재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이를 월세로 주고 있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차임을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월 괄호란에 있습니다. 여기에
차임 금액을 기재하시고 그 우측 괄호에 12개월을 곱한 금액, 즉 1년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연금 및 사회보장 수급권란은 피후견인 명의로 국가기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연금 내지 사회보장급여가 있다면 해당 명칭, 월 수급액, 그리고 1년치 수급액을 차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보험금 수령액의 경우에는 보험사, 증권번호, 수령금 총액을 차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하 이자소득, 자영수입, 근로소득, 개인연금소득, 기타 수입란이 차례로 있습니다. 혹시 피후견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였고 소송에서 이겨서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타 수입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 지출내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고 후견 사무보고서 양식 9번째 장에 해당합니다. 지출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병원비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을 방문하셔서 1년치 병원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피후견님께서 자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택란에, 시설에서 개호를 받고 계시다면 시설란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 옆으로 각 정기 지출 항목과 비정기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정기 지출 항목란에는 매달 일정 금액씩 들어가는 비용의 용도 및 월 단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정기 지출 항목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출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지출 내역은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할 경우 해당 지출 내역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즉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양식 10번째 장, 실제로 작성하셔야 할 마지막 장에는 재산 변동 상황 기재란이 있는데요. 이는 항목별로 재산 변동 유무를 체크하시고 변동 상황을 그 아래 칸에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후견인의 의견을 기재하는 란, 보고일자, 성명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 후견사무보고서 양식 11번째 장은 증빙자료에 대한 안내이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